네, 안녕하십니까. 차연업개발자의 실무 멘토링 자바 입문 이지훈입니다. 네, 지금 16장 네트워크 다루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바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층 OSI 7 레이어이죠.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OSI 7 계층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OSI 7 레이어는 이제 모든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밑에 디바이스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저기 OS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OS,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계층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 간에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계층과 계층 간에 타이트하게 커플지 되지 않은 그런 게 OSI 7 레이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맨 밑에서부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은 맨 낮은 단계의 디바이스를 이제 물리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은 가장 상위의 계층이 응용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은 실제 물리계층은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한 정기적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게 물리계층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네트워크 개체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물리계층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찾아내고 수정에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계층이고요. 전송 계층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연결된 양쪽 사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수 있게 해줘. 상위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전송 계층입니다. 이 바로 전송 계층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TCP, UDP 등이 여기 전송 계층에 있는 레이어에서 관리하는 영역이고요. 세션 계층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세션 계층은 양 끝단 프로세서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은 코드 간의 번역을 담당해서 사용자 시스템의 데이터의 형식상의 차이를 다루는 부담을 덜어주죠. 그래서 인코딩이나 암호화 같은 동작들이 이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은 프로세스와 직접 관계하여 일반적인 응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게 응용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A 컴퓨터나 뭐 B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컴퓨터에도 네트워크 장치가 있을 테고 B 컴퓨터에도 네트워크 장치가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네트워크 장치들은 이제 그 OS까지 다 아울러서 OSI 7 레이어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7 계층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써서 보내면 차례차례 이제 프리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단계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막단에 이제 네트워크 선을 타고 B 컴퓨터에게 데이터가 패키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B 컴퓨터에서는 역순으로 이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A라는 메시지는 이 계층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B 컴퓨터에 도달한 다음에 B 컴퓨터에서는 A라는 메시지가 다시 이렇게 물리 계층에서부터 올라와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계층별로는 뭐 전송 계층에서 UDP랑 TCP를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UDP와 TC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까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TCP는 이제 IP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IP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컴퓨터상에 있는 IP 주소 이게 되겠죠. IP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동작을 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해서 TCP는 예를 들어 전화 방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 동작 하는 방식을 전화 방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전라도 해남의 어머님이 서울의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 경우에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방식이 어, 자기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시도하죠. 그럼 자식 쪽에서는 핸드폰이 울리겠죠. 핸드폰이나 전화기가 울리겠죠. 그러면은 그 자식 쪽에서 응답을 해서 핸드폰을나 전화기를 이제 받으면 이제 그게 상대방의 어머니랑 이제 통신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수락을 한 거죠. 그 수락을 하고 전화를 받죠. 그다음에 서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죠. 얘기를 하죠.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제 상대방이 끊죠. 끊죠. 그리고 연결이 종료되죠. TCP도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알고 그 IP 주소로 요청을 보냅니다. 어, 연결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 B 컴퓨터에서는 그래 연결하자 좋다라고 연결을 수락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수락을 하죠. 그 수락하는 과정에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내부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션을 수락하고 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게 음성을 전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세션을 이제 종료합니다. 누가 됐든지 세션을 종료하고 종료하면 전화기를 끊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션을 이제 그 전화기를 끊게 되면 완전하게 TCP 연결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UDP보다는 좀 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왜냐하면은 그 해당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세션을 수락해야지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UD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P 값은 똑같이 동작하는데 실무에서는 UDP는 이제 그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대량의 데이터를 막 계속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데이터를 이제 보내야 될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UDP 장점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막그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는 이제 전화가 아니라 우편 보내는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우편을 보낼 때 엽서를 만들고 엽서에다가 주소랑 우편 번호랑 그다음에 그 우표를 붙여가지고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우체국에 접수를 해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해당 또 지역 우체국에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된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라는 일련의 우편물을 뭐 계속 한 Z까지 26개 우편물을 보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체국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ABC 순서대로 우린 보냈지만 ABC 순서대로 상대방에 갔다는 고 우편물이 상대방에 그 순서대로 도착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중간에 무슨 뭐 C 우편물은 뭐 중간에서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 실수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UDP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물은 이제 A부터 C까지 순차적으로 보냈다고 해도 이게 순차적으로 도착했다는 보장 없지만 어, UDP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다가 IP와 그 다음에 얘는 이 패킷별로 IP를 세팅을 해주고 이 데이터는 어디로 보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우편물처럼 계속 순서대로 던진다고 해도 가능하면 순서대로 가겠지만 그 순서가 보장이 되는 건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신뢰성 있고 반드시 정확한 값을 보내야 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된다 할 때는 TCP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바이트들이 화면을 하나 그리는 조그만 바이트들이 계속 나눠서 보낼 텐데 이것들이 도착하는 순서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도착한다고 해도 동영상을 재생하는 쪽에서는 약간의 뭐 화면이 뭐 이렇게 어느 일부분의 픽셀이 좀 어그러진다거나 한 그 정도겠죠. 대부분은 이제 그 신뢰성 있게 도착을
하는 거를 이제 전제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아니면 대량의 파일 보낼 때는 이제 UDP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UDP 보내는 방식도 패킷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던집니다. 그럼 그 패킷에다가 그 패킷에 찍은 IP대로 그 데이터가 계속 라우터에서 그 UDP 패킷을 계속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라우터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그 인터넷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사방에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패킷이 들어오면 그 패킷을 이렇게 중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이제 그 포트라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물리적인 커넥션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부에 부여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IP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를 이용해서 웹서버도 띄울 수 있고 SH 서버도 띄울 수 있고 FTP 서버도 띄울 수 있고요. FTP 서버는 뭐 익히 그 파일 공유하는 것 때문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어, 웹페이지를 이제 제공해주기 위한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그 서버입니다. 그래서 HTML을 파싱해주고 사용자 요청하면 HTML이나 이미지를 뭐 내보내서 사용자에게 화면 HTML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게 웹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SSH 서버는 이제 텔넷인데 그 텔넷을 좀 더 이제 보완된 환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리눅스나 유닉스나 뭐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들은 다 포트들이 틀리죠. 그래서 그 포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그 포트라는 개념입니다. 그 물리적인 디바이스 컴퓨터 하나에서 웹서버나 SH 서버나 FTP 서버나 동일한 IP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동일한 IP만을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포트가 없다고 하면 얘네들을 이제 얘가 웹서버로 보내야 되는 거고 얘는 SSH 서버로 보내야 되는 거고 뭐 FTP 서버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분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는 웹서버에 보내야 될 데이터인지 SSH 서버에 보내야 될 데이터인지 FTP 서버에 보내야 될 데이터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동일한 IP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여러 개의 연결들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포트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도 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웹서버는 포트 번호가 이미 그 웹서버나 아니면은 이런 서버 측에 있는 포트 번호는 미리 이제 떠 있어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웹서버에 접속할 때는 클라이언트도 포트를 할당받습니다. 그 포트를 통해서 할당받은 포트를 통해서 웹서버나 아니면 SSH 서버에 접속을 하고요. 그 접속할 때는 클라이언트 쪽 포트는 임의대로 운영체에 대해서 알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포트란 개념은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트 번호를 확인하는 이 명령어도 있습니다. 도스창에서 netstate -an 이렇게 치면 현재의 IP 접속 주소와 그 다음에 서버 연결된 포트 번호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웹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작업을 하시다, 특히 요즘에는 레스트 방식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또 하게 됐죠.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아니면은 저기 서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내야 된다 할 때는 레스트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서버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갖고 와서 보여준다거나 보여줘야 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미노 피자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로그인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으면 스마트폰 UI에다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물론 TCP/IP나 이런 로우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퍼포먼스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로우 레벨의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으면 많이들 이제 그 HTTP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HTTP 방식은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인터넷 웹 주소를 칠 때 쓰는 그 방식이죠. 그 HTTP는 TCP를 기반으로 한 래핑한 어떤 그 웹페이지나 웹의 호출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래핑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프로토콜이고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로그인이나 아니면 뭐 기밖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어, 로그인하기 위한 뭐 그런 화면에서 내부적으로 그쪽 로그인 하기 위한 그 사용자 정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HTTP 방식의 호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방식으로 보낼 때는 우리 브라우저에다 웹 주소 치듯이 웹 주소를 친 뒤에 거기다가 인자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그 호출한 URL을 받아주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대로 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HTTP를 이용하면 인자로 보낼 수 있고 웹서버를 통해서 전달된 이제 웹서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브라우저에 주소를 치면 그 주소를 해석해서 응답에 맞는 그 주소에 맞는 웹페이지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뿌려질 때 이제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URL을 호출하기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URL 클래스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URL 클래스를 통해서 URL 클래스를 생성할 때 해당 웹페이지 주소를 넣고 그 웹페이지 그 생성된 URL을 통해서 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 호스트 URL 객체 오픈 스트림 메시지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그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호출된 웹페이지에서 결과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 웹서버에서 보내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어떤 스트림 앞에서 어떤 인풋 스트림이랑 버퍼드 스트림의 그 내용을 담죠.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그 스트림에서 데이터만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URL 클래스고요. 간단하게 뭐 아주 간단하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새로운 소스 파일 하나 여시고 클래스 파일 만드셔서요. URL example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URL 이클립스 없으신 분들은 이클립스를 쓰시는 게 가능한 좀 되게 편리해요. 코딩할 때요. 네. http 블로그 피자 스튜디오.org 요 주소는 제 홈페이지 주소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을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를 받아야지 에러가 없기 때문에 임포트를 받겠습니다. 임포트를 java.net에 있는 URL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아예 그냥 여기서 엑셉션을 이 부분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지 않고요. 굳이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셉션 던지고요. 버퍼드 리더 br new 버퍼드 리더 하고 new input stream host.open stream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 위에 설정된 블로그 피자 스튜디오라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읽어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임포트 받아야지 되죠. 그래서 임포트를 IO에 있는 걸 임포트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
오픈스트림 host.openstream 인풋스트림 받았고요. 네, 근데 에러가 버퍼드 리더에는 인풋 스트림이 없다는군요. 네, 여기다 인풋 스트림을 넣는 게 아니라 인풋 스트림 리더를 넣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잘못 인풋을 받았죠. 네, 에러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라인 while 이제 라인은 이제 그 저희가 출력할 거고요. 출력할 때 버퍼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저번에 앞서 배웠던 파일 IO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드 리더는 라인으로 단위를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에서 읽은 뒤에 버퍼드 리더는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콘솔에다가 해당 내용을 출력해 주게 하겠습니다. 라인. 네. 이렇게만 간단하게 몇 줄만 코딩하면 코딩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TML 태그가 바로 찍혔죠. 지금 깨지는 것들은 캐릭터 셋이 뭐 안 맞아서 깨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이제 저 페이지는 워드프레스 설치했는데 워드프레스에 대한 HTML 코드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URL을 통해서 외부랑 연결할 수 있고요. URL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rg 뭐 index.jsp 하고 파라미터 a는 뭐 abb 그다음에 다른 파라미터 b란 이름의 파라미터를 또 보내기 위해서는 b는 ccc 이렇게 보내면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뭐 레스트 방식도 이런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하고요. 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네, 이렇게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 다음에 그 응답받은 데이터를 결과로 를 이제 XML이나 JSON 타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클라이언트에서 해주는 거를 이제 레스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를 위한 이제 기반이 URL 클래스다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웹페이지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본 방법은 이제 TCP 프로그래밍입니다. TCP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로우 레벨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TCP를 기본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양한 이제 에러 상황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와 같이 연관돼서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TCP 프로그래밍과 이제 UDP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P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자바에서는 서버 소켓이라는 거를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다르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두 개가 나눠줄 수 있고요. 서버 쪽에서는 서버 소켓을 열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서버에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제 서버 소켓을 받은 다음에 서버.accep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게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그 응답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는 응답을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그 해당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요청하게 되면 서버.accept가 어,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 소켓 개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서버 지금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소켓이라는 거는 그냥 서버에 있는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억셉트로 받은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스트림의 데이터를 써주고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기만 하면 데이터를 간단하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하나 여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파일 여시고 서버 프로그램부터 만들겠습니다. TCP 서버 example
메인 메소드에다가 그냥 다 때려 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외를 많이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엑셉션으로 그냥 메인 메소드에서 예외 던져버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 서버 소켓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서버 소켓 객체를 또 임포트를 받습니다. 자바.net에 있는 클래스인데 자바.net은 서버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ew 서버 소켓 포트를 안 쓰는 포트를 임의대로 지정해서 4개짜리 포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할당 받겠습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름이랑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서버 소켓에서 accept 메소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제 대기할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응답이 들어오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린트 라이터 이제 써줄 겁니다. 프린터 라이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에다가 get output 스트림을 해줄 겁니다. get output 스트림을 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 소켓에다가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프린터 라이터를 쓰게로 한번 랩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버퍼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get input stream 하면 클라이언트 소켓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온 데이터를 인풋 스트림에 받고 나서 버퍼드 리더로 한번 계속 랩핑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쓸 때요. 아웃에다가는 어떤 작업 안 했습니다. 지금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프린터 라이터를 통해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클라이언트가 보내줄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서버 이렇게 보낼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버퍼드 리더에서 꺼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돌면서 버퍼드 리더에서 라인 단위를 읽으면서 넣을 때까지 계속 돌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온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br이 아니라 라인이죠. 라인. 그 다음에 저희가 리드 라인인데 왜 에러가 났죠? 네. 인이구나. 네. 인입니다. 인. 버퍼드 리더를 인이라고 선언해 놓고서는 이제 따라 켰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열었던 자원들을 모두 다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트라이 리소스 문을 쓰면 굳이 이렇게 자원들을 여기서 클로즈를 직접 안 해도 되지만 네, 지금은 트라이 리소스문 안 썼기 때문에 직접 다 클로즈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서버 쪽 코드는 끝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버 소켓을 열었다. 그다음에 서버 소켓에서 accept 메소드를 통해서 응답이 오면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의 get output 스트림과 get input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보내기 위해서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썼다.
그리고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을 감싼 버퍼드 리더에서 데이터를 읽어왔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그 중요한 서버 프로그래밍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클라이언트 example이라고 간단하게 짓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직접 엑셉션 처리하기 싫어서 엑셉션을 던져버립니다. 네. 원래 실무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상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셉션 던졌고요. 사실 엑셉션을 던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엑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처리하는 부분에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던지거나 무작정 잡지 말고 계획을 잘 짜서 던지고 바꾸를 해야 됩니다. 소켓, 여기서 서버 소켓에서 안 엽니다. new, 그냥 일반 소켓을 엽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는 이제 자기 PC를 지정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PC를 지정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컬호스트라는 문자열도 있고요. 127.0.0.1도 자기 로컬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IP 컨피그나를 통해서 살펴본 뭐 192 내부 IP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켓을 열었기 때문에 소켓을 통해서 소켓하고 뉴 소켓 객체만 생성해 버리면 서버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 라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고 또 데이터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인포트 받고요.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도 선언하겠습니다. 네, 선언하고 new input stream reader를 선언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데 글자가 틀렸습니다. 네. 우선 인포트를 받고요. 인풋 스트림 받고 소켓에서 get input stream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네, 버퍼드 리더에다 받고요.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적겠습니다. I'm 클라이언트야, 나는 클라이언트야 라는 메시지 보내고,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뭐라고 하는지 응답된 결과를 파일문을 돌면서 리드라인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n.readline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파일문 돌자. system.out.println에서 라인 메소드 출력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닫자. 자원들을 열었으면, 리소스를 열었으면 반드시 잊지 말고 닫자. 네, 다 닫았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할 때는 두 개의 커맨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콘솔 창으로 들어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도큐멘트 워크스페이스 헬로 빔. 네, 이 디렉토리에 클래스 파일 있고요. 또 하나 띄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네. 해당 디렉토리 그대로 들어왔죠. 우선 서버부터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바 tcp 서버 example 클래스. 서버 지금 돌고 있죠. 아무 커맨드 라인에서 아무것도 안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띄워보겠습니다. 자바 tcp 클라이언트. 네, 클라이언트에는 여기는 서버야 라는 메시지 찍혔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나는 클라이언트야 서로 보낸 메시지들이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로컬에서만 테스트를 했지만 이거를 원격지 있는 컴퓨터 만약 2대 있으시다면 2대에서 테스트를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실 때는 이제 서버 쪽에서는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한다 했을 때는 서버 쪽은 손댈 거 없지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전송에 대한 소켓에 적어줘야 되는 서버의 주소는 해당 다른 컴퓨터의 주소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TCP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UDP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DP는 독립적인 데이터그램 단위로 데이터를 잘라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이 순서대로 도착하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 UDP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그램 소켓을 열고 데이터그램 소켓에다가 데이터그램 패킷을 넣어서 메시지를 소켓에다가 패킷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그램 패킷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거나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UDP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요. UDP 프로그래밍도 지금 잠깐만 볼까요? 지금 예제를 실행하기엔 시간이 조금 모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그램 소켓을 열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을 열고, 이건 서버 쪽 소스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그램 소켓을 열고 9998로 열었죠. 그 다음에 패킷에서 보낼 바이트 버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256바이트로 데이터를 설정을 했고, 패킷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패킷을 이 데이터 버퍼 사이즈만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이 패킷에 있는 패킷의 데이터를 받겠다고 여기다가 이제 리시브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패킷을 인자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킷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inet 어드레스를 통해서 패킷에서 어드레스 주소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주소와 포트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포트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패킷에 아예 그냥 어드레스랑 주소 포트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UDP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이제 바이트로 변환을 해야 되죠. 바이트를 변환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듭니다.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 때는 버퍼 안에 있는 내용, 버퍼와 버퍼의 길이, 그 다음에 패킷을 보내야 되는 어드레스와 포트가 정보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켓이 아니라 패킷에 설정이 되는 거죠. 아까 전 TCP는 소켓에다가 설정을 했죠. 서버 소켓을 열 때 아예 이 데이터는 이 소켓은 어느 서버에 연결이 될 거야 라고 설정을 했고요. 소켓에다가 패킷을 실어 보내면 이제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 전송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소스도 서버 쪽 소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데이터그램 소켓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그램 패킷을 또 생성을 합니다. inet 어드레스를 아예 여기서는 이제 패킷에서 안 받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inet 어드레스에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 어드레스 객체에다가 로컬 호스트라는 주소를 매핑을 하죠. 그 다음에 포트를 지정을 하고 메시지를 쓴 다음에 이 메시지에서 스트링에 있는 getByte 메소드는 바이트 배열로 이제 메시지를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된 메시지를 어드레스랑 포트를 지정한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 넣어서 동일하게 소켓을 통해서 샌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 메시지가 찍히겠죠. 그 뒤에 다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그램 패킷을
서버에서 받기 위해서 데이터그램 패킷을 생성한 다음에 소켓점 리시브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메시지가 보내면 소켓점 리시브를 통해서 패킷에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패킷에서 getData 메소드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기만 하면 UDP 프로그래밍은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한 예제는 이제 저희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아직 지금 여기 이거 외에도 UDP는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소켓을 사용하면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는 이제 방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남산에 있는 뭐 전파 저기 쏘는 타워에서 우리 컴퓨터 연결하는 것처럼 1대1처럼 이 패킷은 누구한테 보낼 거라고 지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 신호 보낼 때 텔레비에다가 전국에다가 방송 신호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촥 뿌려버리죠. 계속 뿌리죠. 그러면 이제 TV는 이제 내가 지나가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브로드캐스팅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가 보낼지는 누가 받을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대상한테 메시지를 촥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임의대로 있는 그냥 그 타겟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싶으면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소켓을 쓰면 UDP 프로토콜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책에 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용 IP를 별도로 좀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체제나 아니면은 리눅스나 우분투 체제에서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멀티캐스트용 IP를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기 따라서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공유기를 쓸 때는 멀티캐스팅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했고요. TCP나 UDP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뭐 초보자들이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하시진 않겠지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 실무에 적용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쪽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항상 똑같다. 그 기본 원리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어려운 점은 이제 그 성능이나 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저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계속 이쪽에 그 자바 공부하시면서 경험 많이 쌓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